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304명과 미수습자분들이 인양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염원하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예, 바로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3년 동안 검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오늘 오전에 어둠을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73일 만입니다.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2주 만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왜 3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던지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왜 우리는 세월호를 인양했는가를 묻고 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토론자로 지정자로 참여하신 분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오늘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전해철 의원님도 지금 오고 계시네요. 박주민 의원님도. 네, 박주민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우리 의원님들 오셨는데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의원님부터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해철입니다. 방금도 저희 당에 세월호 대책위가 있습니다. 세월호 대책위 위원분들이 약식으로 간담회 겸 회의를 했는데요. 근데 가장 큰 것은 아시다시피 인양 관련해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거기에 따른 위원 선정이 굉장히 급합니다.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본회의하고 쭉 이런 것들을 잡고 있었는데 저 다음 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그 인양 관련 위원분들의 이제 선임 절차가 완료되기 위해서 좀 전에도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렸던 게 결국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인의 활동이 정말 잘 돼야 되겠다. 염원에 불구하고 일기 특조위가 정말 부류에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유로 그만둔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차선이라고 책으로 인양에 대한 위원회라도 구성하자 해서 됐습니다만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인양되면서 그 위원회 활동이 더 절실하게 되었고 그 인양 관련 위원회를 아무튼 여러 분들의 기대에 맞게 잘 해서 그 인양 관련 위원회가 전국점이 아니고 결국은 2기 진상규명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진상규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렇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이 정말 차질 없이 하고 어제 오늘 그 은하머니가 팽목항에서 전화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3년여 이렇게 기다렸던 심정이 풀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진상규명이다. 그리고 우리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3년간 기다렸던 그런 염원이 해결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오늘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좋으신 위원분들이 좋으신 말씀 해주시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대책위원회에서 이걸 잘 받아서 미수습 문제와 또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손혜원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 장면을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아침 상임위, 교문위 상임위를 갔는데 조정원 의원께서 박광원 의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딱 한 줄짜리 시를 지어서 주시더라고요.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을 그동안 그렇게 막았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라도 밝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에 좀 순조로운 그런 일들만 일어나기를 지금이라도 빕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표창원 의원님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마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9분의 미수습자를 온전히 우리 가족분들과 만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내는 것, 그리고 희생자 분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 이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열심히 최선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강원 국회의원님 오셨다고 제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나가셨습니까? 예. 예. 박주민 의원님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선체가 분양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 공정들이 남아있는 것들 잘 됐으면 좋겠고, 인양 후에 어떻게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조사를 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족협의회 측의 유경건 집행위원장님이 인사말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인터뷰 때문에 못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세월호 인양 미수습자 수습 선체 조사의 쟁점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발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로 지정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로 지나온 선체 인양 과정을 돌이켜보는 내용을 발제해 주실 장훈 4.16 가족협의회 진상분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마 세월호가 해수면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슴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뿐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해수부가 어떻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안 지켰는지, 그리고 선체 인양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장훈 분과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자료는 2페이지.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다 읽고 여러분들 설명하려면 솔직히 3박 4일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양이라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우선 집중을 해봐야 되죠. 정부에서는 인양의 목적을 단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수습.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이나 국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수습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월호 선체를 온전히 조사를 해서 침몰 원인이 거기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세월호 안에는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유품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그걸 살려고 발버둥 치던 모습이 그 안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건 온전히 세월호를 인양해서 그 아이들의 모습과 또 미수습자 수습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월호 선체도 조사해야 되고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도 봐야 되겠다. 이런 서로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양을 한답시고 전부 구멍 뚫어놓고 선체로 훼손하고, 이게 그냥 미수습자 수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세월호 선체를 제대로 조사를 해야만이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구멍 뚫고 선체를 훼손하다 보면 어떻게 인양이 이 조사를 하겠느냐. 이런 목적에서부터 우선 약간 갈리고요. 인양의 지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양은 맨 처음에 2014년 5월 17일에 이미 인양이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지만 이게 뒤로 밀렸죠. 수색을 더 해야 된다. 수색 기간 중에 인양 계획을 세워서 수색이 끝나자마자 인양을 바로 발표를 하고 인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다면 벌써 한 1년 전쯤 배가 올라왔겠죠. 그러나 정부에서는 흐지부지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TF라는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인양이 가능하다 이걸 하는데 한 또 6개월이 걸려버리고요. 이런 조사하는데.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국회에서 상하이 셀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에서 준 해수부에서 준 자료가 맞지 않아서 기간이 늦어졌다고 오히려 상하이 셀비지가 얘기합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지질이라든지 그 해저 바닥에 지질 같은 게 자기들한테 준 정보가 영 틀리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선체 그 주의를 정부에서는 2번 이상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이 셀비지도 사전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 사전 조사를 3번이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양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세월호에는 무수한 우연들이 존재합니다. 그 우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월호 인양업체를 결정하는 날 지금은 없어진 특조위의 예산안이 배정이 됩니다. 특조위가 인양에 개입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특조위하고 인양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양이 세월호가 없이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특조위가 무조건 세월호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양이 질질 늘어지고 세월호 특조위는 없애버리고 아까 손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내려가니까 세월호는 올라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세월호에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제가 제 발제는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 길어서 저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저희 유가족들이 바라는 미수습자들이 바라는 건 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교묘하게 미수습자들 나름대로 우리는 수습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또 저희는 미수습자를 나중에 놓고 진상규명부터 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정부에서 퍼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저희는 돌아오지 못한 9분의 미수습자를 빨리 가족품에 돌아오게 만들고 또 진상규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아들이 207번째로 수습된 아이입니다. 멀쩡히 올라왔겠습니까? 그 아이의 일부가 아직 저 안에 있습니다. 찾아야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해수부에서는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미수습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미수습자분들도 무조건 배를 자르자고 하지 않습니다. 배가 올라와서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서 도저히 진입 불가하고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태면 그 부분은 절개를 해서라도 보자. 이게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을 보지 않고 무조건 자르겠다부터 나온 게 정부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합니다. 정보를 줘야 우리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딜 잘랐어 그래놓고 바로
나중에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뭐 특조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조위가 자르지 말라는 부분 더 자릅니다. 그래서 거기 훼손시켜버리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우연히 많으니까 좀 그렇죠.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발제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자료집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집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월호를 물 밖으로 나온 세월호를 본 순간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초기 사진들 이 배 이렇게 침몰하는 사진들 보시면 아 세월호 참사가 나는 사진이구나 생각하겠지만 저희 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안에서 304명이 살라고 몸부림치던 그 장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올라오면 저희 가족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감정 상태로도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전 국민들이 그러실 겁니다. 세월호를 물 밖에 나온 세월호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저희는 세월호를 다시 다 검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습자분들 빨리 수습해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품으로. 그게 제 마지막 말씀이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세월호가 드러나는 모습을 본 그 가슴이 아픈 마음이 아마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아마 발제하는데 아마 과감하게 생략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수습자의 신속한 수습과 세월호 참사 원인의 진상 규명 활동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수부가 그것을 왜곡하고 이용했다라는 말씀의 측면에서 생생한 가족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제 2주제로 가기 전에 우리 유경건 집행위원장님이 들어오셔서 뭐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서 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회의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인아빠 이경근입니다. 이미 발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을 주시니까 시간상 짧게 한두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3일이 걸렸습니다. 1073일 만에 세월호가 물 위로 올려졌습니다. 물론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양 공정을 평가할 때 해저면에서 세월호를 들어 올리는 그 순간 그것을 성공한다면 인양의 70%는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통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만큼 어려운 첫 과정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뒤의 과정 역시 그에 못지않게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세한 과정은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아직 인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가 들어 올려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인양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목포 신항 육지의 거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미수습자 9분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야만 인양이 끝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는 다 낡아빠진 그 철덩어리를 던져 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월호를 통해서 그 실물을 통해서 476명의 승객이 탑승했었고 그 가운데 304명이 희생되었고 특히 여전히 9분이 그 안에 계신 이 세월호
그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월호를 인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세월호 인양의 의미, 그리고 세월호 인양하고 육상이 거치된 이후에 어떻게 미수습자를 수습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저희 피해자들이 또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정부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습하고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미수습자 수습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고, 그 이후에 선체 조사를 어떻게 어디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과제를 풀기 위한 첫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와 국회의 요구를 당연히 받아서 함께 좋은 방안을 만들고 강력하게 실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첫 출발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유경건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셨고 특히 인양팀 담당을 했던 박흥석 세월호 특조위 전 조사관님께서 인양,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 조사를 위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원고를 작성할 때는 인양에 대한 계획은 발표됐지만 정말 인양이 될까라는 안심반의한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해수부가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여러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을 못 놓고 있는데 일단 인양이 시작되고 배가 수면 위로 일부 드러난 점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어쨌든 간에 매우 고무적이고 하여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좀 발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이 인양된 이후 과정, 그리고 지금 아까 자원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수습자 수습과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좀 우려점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원고가 있긴 하지만 사후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양이 늦어진 것도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과연 온전히 올라올 건지, 또는 그럼 궁극적으로는 왜 인양을 해야 되는가, 이 포커스 관점을 좀 놓지 않았어야 하는데요. 먼저 인양의 목적을 보면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수습자의 수습입니다. 그래서 미수습자의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수습을 목적으로 하는데, 아까 이제 진상국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과정 여러 가지 천공이 있었고 앞에 원고에도 있지만은 이미 그 많은 걱정거리를 안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해수부와 상하이 셀비지가 과정 자체에서 많은 천공과 배의 훼손을 가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 자체의 불안전성도 있고, 그리고 유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진에 또 나왔었지만은 선체 우측이죠. 우연 쪽 표면에 많은 그 천공이 있었던 것을 아마 눈으로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그 배를 인양하는 과정 자체가 변했고 그 속에서 유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 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물입니다. 지금 역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해수부는 언젠가부터 그 희생자의 가족분들,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족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미수습자라는 개념과 그리고 유가족이라는 개념을 분리 사용하면서 이분들이 사실상 지금 관념적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수습자의 수습을 우선시했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진상규명을 매우 그 후순위로
미뤄둔 지금 상황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세월호는 참사의 그 사고 원인을 말해줄 가장 유력한 제1의 증거물이고요. 그 증거물의 온전한 인양과 그 증거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이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자료에도 있지만 애초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인양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와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구조적인 모순, 적폐들이 쌓여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고요. 그게 모아져서 세월호가 이후에 육상으로 거치가 됐을 때 역사적으로 남는 교훈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 역시도 미수습자의 수습만을 강조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어느 순간 후퇴해서 지금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방식의 연장선에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요. 이상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 해수부가 이제 인양이 된 이후에 목포 지금 신항에 선체가 거치될 예정인데, 사실 이후 약간 이제 초반에는 이 선체 조사와 관련해서 수습 관련해서 해수부의 입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선체 절단과 그리고 그 이후에 미수습자의 수습으로 입장이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였었는데, 선체가 막상 이제 올라오면서 그 많은 가족분들의 유가족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모호하게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그 용역 업체의 내용을 좀 따져보면은 세월호 선체는 목포 신항에 거치가 되면은 여객 데크와 또 화물 데크가 산소 절단으로 잘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객 데크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으로 하여금 분리가 됩니다. 객실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그 홀 부분이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상 배가 이제 3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3등분이 되게 되는 거는 그 이제 표현을 선체 정리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선체 정리 과정은 이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는 38페이지에 해당되고요. 먼저 이제 앞서 그 장원 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이 증거 훼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전 그것과 조금 다르게 일단 이러한 선체 절단 방식이 과연 미수습자의 그 수습에 도움이 되느냐, 지금 해수부는 그렇다고 말을 하고 했었고 아마 지금도 그 입장을 철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수습자의 수습을 하려면은 일단 그 미수습자의 상태에 대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수습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해수부가 특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저희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초에 승객들이 승선을 했을 위치와 그리고 여기 가족분들, 그 장원분과장님을 포함해 가족분들이 계셔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수색을 통해서 수습될 당시의 위치와 그리고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침몰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던 승객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고 또 어느 동선을 통해서 최종 어느 지점에서 발견이 됐는가까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생자들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배는 지금 좌연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 안에 있는 내장물과 그리고 그 붕괴된 격벽 등이 좌연 쪽에 아마 함께 엉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단을 하는 것은 미수습자가 굉장히 훼손될 수 있고요. 그 절단 방식이 산소 절단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계획상 산소 절단은 아시다시피 강한 그 열로서 그 강판과 프레임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미수습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절단하는 것은 미수습자의 수습면에서도 매우 큰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오히려 미수습자의 수습에 큰 방해가 오히려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과 각종 그 물건들이 자연에 적지되어 있는데, 가장 물건이 많은 부분은 소위 우리가 시데크라고 얘기하는 그 갑판 아래 화물 데크가 가장 많은 화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들이 차례차례 정렬이 되어 있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침몰하는 과정에서 엉켜 있고 어디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해수부에서 지금껏 공개도 안 했고,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저희 특조위에서도 내부 모습을 공개를 해라, 상황을.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이후 방안을 세울 수 있고 참고를 할 수 있다였는데 여지껏 공개를 안 했고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이게 배를 절단한다는 것은 그
그 화물의 하중을 한 번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안전 문제 또는 그 화물 또한 증거물의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배를 절단한다는 문제가 무슨 얼음을 싸르듯이 아니면 뭐 칼로 물을 썰듯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한 그 추가적으로 지금 해수부가 그 선체 정리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게 40억과 6개월의 계획인데 이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그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 세월호 특조위에서 제시한 저희는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선체 수색과 그리고 미수습자의 수습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먼저 제시한 금액이 예산이 40억이었고 기간을 대략 6개월로 추정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거를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불과 며칠 뒤에 해수부가 예산을 저희보다 좀 새치기로서 결정이 되는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드린 미수습자의 한정 문제 그리고 미수습자의 지금 수습 문제를 말씀드렸고 해수부는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시하는데 실제 미수습자의 수습과 선체 조사를 그럼 분리할 수 있느냐? 관념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성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라는 공통되는 공간에서 그리고 정렬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배에서 두 가지 작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해서도 일정한 내부의 정리가 필요하고 화물의 반출이 필요한데 이는 곧 증거로서의 세월호가 증거로서의 관점에서 오염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데 반대로 보면은 세월호의 증거 수집을 위해서 조사관들이 들어가는 건 역시 미수습자의 수습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분리된 관념은 사실상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과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해수부가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진상규명을 안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해수부가 자초하고 있고 심하게 우려가 됩니다. 또한 그 해수부는 지금 이후의 절단 방식에 대해서 계속 그 미수습자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얘기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한 수습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해수부가 비절단 방식에 고민을 했느냐라는 데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용역을 발주할 때는 발주처가 핵심 과제와 목적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가 그거를 현실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이하게도 이 용역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요건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수습자를 최선으로 해야 되고 유관기관이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의사표명만 있을 뿐이지 용역업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요. 또한 연장선에서 세월호가 인양이 되면은 지금 세월호 아래 해저에는 그 서라운드 넷이라고 지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습자뿐만 아니라 안에 이제 여러 유실물 그리고 장호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들의 작은 흔적이라도 유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철조망에 사실 그 수색을 하려면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된 이후에 바닥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세월호의 인양 이후에 수색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이후 중간 과정에서 유실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여전히 해수부가 지금 주먹구구식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볼 때 결국 세월호에 대한 그 일정한 절단이든 수색에 대한 편의성은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라고 심각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사실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세월호 참사를 쭉 지켜보면은 사실 국가는 구조에 실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양이 현실화돼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인양의 전 과정, 다시 말해서 지금 제킹 바지로 들어올리고 있는데 제킹 바지가 지금 간격이 좁아져서 사실 배가 지금 세월호 일부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 또는 배가 드러난 다음에 어떻게 실려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출수되는 과정에서 그 유실물들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이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설명이라든가 적어도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건 여전히 무책임한 조치 아니냐 그리고 행정 편의적 발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고요. 이제는 정부가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답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많은 기자분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오셨고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조금 더 날카롭게 냉정히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세월호가 인양되어서 이제 목포 신항에 거치가 되면 세월호 선체에 갇혀 있는 미수습자와 조사 활동을 어떤 형태로든 진행할 텐데 그 진행할 주체가 결국에는 선체 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될 조사위원회가 법은 21일 시행되고 있지만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성되기까지 그리고 조사관이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선체 조사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선체 조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발족하기 전까지 어떤 실행 계획을 갖고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셨고 민변의 그 변호사님이신 장완익 변호사님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완익입니다. 저도 제 발제문은 45쪽 붙어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그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에 이 특별법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21일 날 공포 시행됐습니다만은 잘 모르시죠. 어떤 내용인지 뭐 문제 위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발제문을 20일 날 썼는데 법이 공포되면은 해수부는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인양할 거다 생각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전에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선체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해수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이때까지는 사실은 해수부하고 세월호 특조위와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 세월호가 인양되면 세월호 인양은 누가 하느냐. 이 조사는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할 건가. 였었는데 세월호 특조위가 없어지고 난 뒤에는 해수부가 이 모든 걸 다 하게 됐었죠. 그러다 이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은 또 해수부하고 선체조사위원회가 어떠한 그 역할을 배분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해수부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선체조사위원회의 역할이냐 가지고 앞으로 많은 다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직원이 50명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같으면은 85명 내지 115명까지 둘 수가 있었는데 뭐 이것도 파견 공무원들 제대로 안 오고 조사관들도 못 뽑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50명 가지고 과연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근데 50명 중에서도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 어쨌든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 회계, 총무, 뭐 홍보, 기록관리 이런 거 할 사람도 있어야 되죠. 진짜 행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파견 공무원들이 되겠지만은 그럼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지금 조사할 수 있을까? 한 20-30명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2015년에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싸움을 상당히 꽤 했었는데 여기 이제 법에는 이런 조항을 하나 뒀습니다. 선체조사 특별법 15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원과 조직을 정한다. 어쨌든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얼마나 반영될지 얼마나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질지
이 작업부터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 활동 기간도 6개월 플러스 4개월,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선체 조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마찬가지로 상당히 걱정됩니다. 원래 야당에서 내놨던 안은 1년 플러스 1년, 1년에서 부족하면 1년 돼서 한 2년 정도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10개월밖에 지금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업무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이죠. 조사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 조사.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 점검, 미수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개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6가지입니다. 선체 조사가 제일 먼저죠. 근데 김영건 의원 안에서 원래 보면은 표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통과된 법은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 점검. 사실은 뭐 지금 세월호 인양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회 있지도 않으니까 발족도 못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지도 점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의원은 미수습자 수습인데 이거 좀 제가 애매합니다. 통과된 게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이라고 돼 있어 미수습자 수습이 위원회의 권한 가치도 보이고 안 그러면은 미수습자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점검만 위원회 권한인가 애매합니다. 이 완전히 틀리죠. 그런데 원래 김영건 야당안은 미수습자 수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위원회가 미수습자 수습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만 하는 것으로 될지 또 아직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야당안은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조사 및 보관 이게 주체죠. 그런데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 헬스부가 하고 위원회는 그냥 멀뚱멀뚱 보는 거죠. 그만큼 또 이 권한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원래는 세월호 선체 보존 계획 수립이었는데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이 꼭 보존이 아니겠죠. 보존 아니고 어쨌든 선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그것도 의견 표명을 하도록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47쪽에 보시면은 종합보고서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종합보고서 작성 보면은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선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권고 조치, 권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권고. 이 2가지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50명의 직원으로 직원을 포함 조사관으로서 첫 번째 있는 4.16 세월호 참사 원인만 밝히기도 힘들지 않을까, 실제로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원래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될 임무였습니다. 종합보고서 작성하면서 이런 권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아예 그냥 중간에 문을 닫아버렸고 종합보고서를 지금 선체조사위원회 보고 쓰라고 하는데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작성할 수 있을지 이 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 권고하는 겁니다. 국회가 이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사람이 50명이다. 과연 가능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48쪽 보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아까 전해철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은 본회의로서 뭐 28일 빠르면은 그때 돼야지 선출이 되죠. 국회에서 5명, 그럼 또 희생자 가족 대표 쪽에서 3명, 그래서 8명 구성되는데 8명 있어봤자 뭐합니까? 사무실도 없지.
시행령이 없으니까 직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월호 지금 인양돼 있지만은 실제로 이 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효력이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세월호 특조위 같으면은 시행령이 통과되고 나서 직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보고 기간만 2달이 넘었습니다. 공고도 하고 면접도 봐야 되고 또 뭐 신체 검사도 하고 2달 넘습니다. 지금 세월호 인양됐는데 시행령 만드는데 뭐 빨리 해서 한 보름. 그 다음에 직원 채용해서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데 또 2달 최소한. 앞으로 3달 뒤죠. 조사위원회는. 그동안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그냥 선체조사위원회는 위원들 6분은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만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설립준비단이라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 차원에서 설립준비단 구성하고 이 설립준비단이 제대로 좀 조사를 할 수 있게 혹은 실제 위원회 역할을 하게. 설립준비단에는 48쪽 제일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위임 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선체조사 특별법 35조 1항인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금 정식 그 직원 조사관들 채용하기까지 시간 걸리면은 당장 위임 위탁 규정을 이용해서라도 전문가들 혹은 민간단체들 혹은 국가기관까지도 같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결국 또 이건 해수부랑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부와 이 조사위원회 사이에 권한의 배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건가. 근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설립준비단.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그때도 민관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임위원들 5분하고 민간인들이 10명이나 들어갔습니다. 설립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 회수부를 위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파견됐죠. 그래서 한 10명 조직을 갖고 시행령 만들고 예산 만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빨리 해야 되죠. 근데 요 정도 조직으로 가능할까? 이보다 더 커야 되겠죠. 당장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최소한 의견 표명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빨리 좀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지금 세월호 특조위 자료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 국가기록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요 세월호 특조위 자료 중에서 참사 관련 자료는 서울시에도 저희가 보내놨습니다. 안산시에도 밀봉한 채지만은 또 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필요하죠. 국가기록원에 달라고 하면 제대로 줄지, 이 서울시로부터 이걸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받는다 하면 또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선체조사에 필요한 것만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받을 수 있을지, 몽땅 받을 수 있을지, 안 그러면은 조금만, 아주 그냥 세세하게 요거는 선체조사위원회 필요하니까 주는데 나머지는 못 주겠다. 이렇게 나갈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세월호 특별법에는 이게 참사 관련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보내고 안산시에도 보낸 그런 근거가 됐었는데 이 법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또 조사하고 나서 이 기록들, 자료들, 세월호 특조위 자료까지 받아서 다 할 건데 그걸 또 어디로 가느냐? 또 국가기록으로 가느냐? 그게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원래는 추모 관련 시설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앞으로 조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 부분은 그냥 읽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인양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정부 주도로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자기들 다 책임질까봐 그래서 선체조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하에 만들어진 조사위원회다 보니 조사 인력도 활동 기간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때와 같이 조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방해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한다면은 이는 희생자 피해자에게 재차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일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만은 설마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정부는 선체조사위가 조사를 충실할 수 있도록 선체조사위와 협력하여 선체조사 특별법 시행령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또 설립준비단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세월호 선체조사를 홍 인양 과정 전체에 대해서 즉시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뭐 선출은 28일 된다 하더라도 내정이 돼 있다라면 내정된 사람들끼리라도 좀 모여가지고 내려가서 인양 과정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와 별도로 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의 특별법을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도 병행해서 혹은 또 조사위원회랑 이어나가든 어떤 식으로는 세월호 특조위도 부활돼야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한정적으로만 조사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세월호 특조위 때 특조위가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국회에 요청했죠. 특검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수사해라.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법사에 가가지고 그냥 뭐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특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 최소한 구조 잘못한 책임이 있는 해경 지휘부들 다 처벌하는 게 오늘 그 세월호 기장되는 부분에서 느꼈던 제 감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해 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상갑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그 선체 인양 과정에 그리고 조사 과정에 혹은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길영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PPT 준비하신 걸. 아니 우리 이상갑 교수님하고 저는 네. 짧게 네. 그냥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한 45분경이었는데 그때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났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급속 성장 과정에서의 어두운 그림자를 봤습니다. 먼저 이 어두운 그림자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그 희생자가 우리 어린 학생이었다는 게 더더욱 마음 아프고, 그 다음 그 세월호 선체에서 선장이 빠져나옴으로써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보여줄 게 이 배신이었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도 사건 사고 현장은 보존되는 게 기본인데 많은 훼손이 이루어졌고 또 선체가 누워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진실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그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많은 조사와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건의 현장이 이제 선체가 올라왔으니까 이 기록들이 사실인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만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 사실을 제대로 못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 그런 뜻에서 모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 뜻에 저도 적극 동참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상갑 교수님이 PPT를 준비하셔서 네. 네.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아니 짧게 하라고 짧게. 지금 와서 많이 삭제했는데 저는 어떻게 말을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특조위에서 약 10개월 동안 그 시뮬레이션으로 그 급선의 해가 어떻게 해서 급선에서 넘어졌는지, 그 다음에 침수 침몰해서 에어포켓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등 해가지고 약 10개월 동안 어깨가 내려 앉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 했던데, 지금 드디어 이제 증거물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는 참 어떻게 지금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이게 안 넘어가네. 좀 짧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C덱 위에 상부에서 이렇게 자르게 됐을 때 선체라든지 미수습자에 어떤 영향이 없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서만 하면 마지막 페이지만 보여주면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말만 할 게 아니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급선했던 것, 그 다음에 침수 침몰해서 에어포켓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인양하는 것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막고부터 또 인양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잭킹 바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급도 잭킹 바지도 했고 또 자르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건 자르는 것도 지금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할 거는 3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은 실제 바닷물에, 물론 컴퓨터상에서 실제 바닷물에 실제 세월호에다가 실제 화물에다가 모든 게 실제를 해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3차 청문회 때 제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띄우는 건 세계적으로 제밖에 없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또 비꼬아서 이야기하는데, 아이 상용 코드라면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인데 하는데, 실존이 가는데 어깨가 내려갈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린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거고요. 자, 요거는 각 덱급별로 지금 이제 컨버션 덱하고 내비게이션 A덱, B덱하고 객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없어져 버렸네. 하나 날라가 버렸습니다. 거기는 각 덱급별로 지금 이제 화물들이 다 지금 들어있는 것들을 CCTV하고 모든 조사를 통해서 우리 세월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 지금 찾아낸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각 선 내에, 각 덱 내에, C덱 내에 차량이나 화물들이 그 위치에 정확하게 실려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중한 걸 놓쳐버렸네. 많이 삭제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D덱, 이것도 D덱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CD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CTV를 보고 전부 다 찾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1번부터 전부 다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화물이라든지, 이거는 튜닝덱입니다. 모든 것을 찾아냈는데, 보시다시피 원래 이 세월호가 도입되었을 때는 약 2,500톤의 화물이 실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정축하고 이러는 바람에 약 5분의 2로 1,000톤 정도 화물이 싣고요. 그 다음에 발랐을 때는 한 307톤에서 지금 1,500톤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과 모든 게 꼬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승급에 그걸 받았고 나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모든 갈 때는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진술서를 보면 누가 여기에 대한 고박에 대한 거라든지 보건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 계산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앞으로 하려면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준이 전부 다 완전 헐수선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배가 아슬아슬하게 갔는데, 모든 우리 이 사고들이 보면 전부 다 인적인 과실입니다. 뻔하게 설마하다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하다 보니까 여기 꼬박의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꼬박은 20년 전에 있었던 차량을 하기 위한 밴드, 그 다음에 체인, 그 다음에 밧줄은 아무 쓸모없는 밧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코온도 몇 개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꼬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꼬박입니다. 꼬박은 결국은 과적이죠. 네.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도 정확하게 되고 높이도 정확하게 해야만 선수민 홀수도 정확하게 나오고 GJROM이라는 보건성의 지표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구했던 GJROM하고 뭐 다른 기관들하고 했던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얹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각 그 차량에 따라서 타이어가 있는 차량, 타이어가 없는 컨테이너라든지 모든 화물들에 대해서 실험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경사졌을 때 어느 정도의 미끄러진지, 그러니까 마찰 개수가 얼마인지 등등을 걔가 정확히. 그다음 밴드가 그 꼬박이 있는데 원래 소형 차량은 4개입니다. 앞뒤 4개, 큰 대형 차량은 10개가 됩니다. 근데 대형은 4개, 그다음에 작은 것은 2개 또는 하나 또는 없는 것. 그다음에 모든 컨테이너 박스는 전부 다 프림. 2단도 물론 프리고 2단에 밧줄 묶고 하지만 그거는 전부 다 높이 방향을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서로 묶어주는 거를 그냥 고무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건 고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고박에 대한 것도 해가 전부 다 각 대표별로 프릭션이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우리 시운전 테스트를 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20년 전에 배를 건조하고 나면 보여주는 그입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여기 파란색이 지금 이제 시운전 테스트한 결과고 빨간선이 지금 이제 이 지금 시뮬레이션이 지금 가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요 선에 하고 있는 곡입니다. 조금 차이 나지만 너무 잘 맞아서 팔릴 정도로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급선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급선했습니다. 급선했어요. 급선에도 이 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아주 많은 인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저램입니다. 지저램이 우리가 보건성, CCTV라든지 많은 자료를 보고 우리가 세월호 특조위에서 우리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리 연구원들하고 찾아낸 게 0.47호입니다. 근데 설마 이건 좀 더 하겠지 하고 좀 줄인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른 기관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때 배가 선속이 한 17노트 정도로 했는데 대지 무슨 속도? 대수속. 대수. 그 속도는 좀 더 크다고 해서 또 좀 그것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5도 전탈을 했는데 계속 유지하는 것. 근데 뒤집어졌을 때 우리 그 보면 타가 그 중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것, 돌아오는 것, 유지하는 것,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한 15도, 20도, 25도 정도 회전했을 때, 그 다음에 화물이 완전 전부 다 꼬박이 실제 꼬박 상태 한 거하고 아주 완벽하게 꼬박이 잘 됐을 경우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제 앞뒤는 지저램이 작다 보니까 원래 AIS 항제에서 조금 안쪽으로 좀 들어오습니다. 원래 그 다음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실제 상황하고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AIS 항제가. 그래서 0.475에 35도 전타에서 중립으로 돌아오고 화물은 실제 상황 같을 때 잘 돌아옵니다. 요걸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AIS 항제가 한 요 정도 좀 지금 전타하고 이렇게 돌고 나면 한 12도, 13도 정도 될 때 요 2단으로 쌓이는 선수대에 있는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떨어지고요. 궤적을, AIS 궤적을 아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때는 그 화물 기사하고 몇 사람들이 담배 피우러 나와가지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약간 우연으로 돌고 있으니까 약간 내방 돌다가 이내 바로 몇 초 안에 그냥 내방으로 돌면서 그냥 앞에서 막 컨테이너 박스가 날라서 뒤로 떨어지는 거 봤다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안에 C덱 내부에 있는 겁니다. 실제 화물들을 실제와 같이 똑같이 고박하고 그대로 한 겁니다. 밖에는 이렇고요. 안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한 20도 정도 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D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파트에 있는 D덱. D덱은 완전히 지금 뭐 아무것도 꼬박하지 않고 그냥 아주 미끄러운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넘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그 다음 다른 것들이고, 여기에 35도에서 완전히 꼬박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AIS 항제에서 좀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10도, 15도 정도 되더라도 그렇고요. 좀 빨랐고요. 예. 그 다음에는 다른 기관에서 뭐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 보면은 내방에서 외방으로 해서 급격히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CCTV로 찾아냈던 값이 약 35도 정도로 넘어져서 힐링 앵글이 열을 갖다가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일에 완전히 꼬박이 잘 됐다면 요 보라색같이 한 17도에서 한 10도로 지금 떨어져. 그러니까 꼬박이 뭐 과정을 하고 꼬박이 잘 될 수는 없지만 꼬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박도 중요한 거죠. 실제로 꼬박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꼬박을 그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기관에서 지지율이 너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화물들이 나오고 이게 좀 넘어지고 닫고 하는 게 다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침몰되는 과정을 하려면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각 데크별로 각 용적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데크별로 용적도 정확하게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탱크들하고 그 다음에 보이드 탱크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데크별로 해수가 유입되는 출입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각 데크별로도 선내 침수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D덱에서 C덱으로 올라오는 슬로베일 같은 것, 그 다음에 E덱으로 내려가는 곳,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A덱에서 B덱 오르내리는 곳이죠. 굉장히 빠르게 물이 많이 들어올 때 생존자들 그 진술서를 보게 되면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여기서 날라서 올라갔다 했어요. 물에 그냥 A덱, B덱에서 A덱으로 올라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자 중에서는 벽에 붙어있는, 벽이 아니고 바닥에 붙어있는 거죠. 60줄도 됐을 때 그때 물이 발에 돼 있는데 머리에 대는 순간이 시간이 한 9초 정도 만에 물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 정도로 물이 쏜살치고. 근데 그거 계산하고 요 부양하는 시뮬레이션하고 안 맞았습니다. 몇 달을 우리가 고생하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한 친구가 이걸 보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이게 좀 이상하다. 쇠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연통운에 다른 사람 다 진술서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휴대폰이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연통운에 한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맞다, 이거 텐트다. 완전히 바람에 날아가는 텐트다. 아무 필요 없는. 그래서 찾아서 1번 다 찾아보니까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C덱에서 여기 지금 트윈덱으로 올라가는 정사 쪽으로 쭉 올라가는 쪽에 여기 1.4m 높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우연에서 자연으로. 그 다음에 요 위에도 보면 1.2m에서 우연에서 그 중간까지 높이 있습니다. 만일에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기에 물이 49도, 50도 정도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60도, 70도, 80도 해서 겁적스럽게 물 들어왔어요. 거의 이 세월의 전체 물 들어온 양의 60%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만일에 여기가 이런 구멍이 없었다면 세월호가 넘어지고 나서 35도, 40도로 넘어서 뭐 램프라든지 이런 데 물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들어왔다면 적어도 한 사날, 뭐 며칠이 갈지도 모를 정도로 배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부터 급격하게 물이 넘어져서 10도, 8도, 90도 넘어가고 전복되고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주 빨리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습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뒤집어져 있을 때 여기에 D덱에는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를 열어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1.4m, 1.2m, 요 자르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좀 우리 미술자라는데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좀 잘라보면 C덱 다 자를 수가, 다 떨어낼 수가 있어요. 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토론에서 이거를 한번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런 쪽 좀 사용하면 어떤가? 자, 그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걸 보고 전부 다 경사가라든지 뭘 해가지고 여기에 물을 띄웁니다. 띄우면 여기에 모든 배수량이 나오고 실제 이 안에 지금 화물하고 단무게를 빼면은 물이 들어온 침수량이 다 계산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빠르게 자세 재개라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안에 화물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 여기에 물이 얼마나 침수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각 출입구가 언제 몇 도에 되면 어느 롤링각에 선수 섬유가 얼마가 되면 여기에 하는가, 왜 안 넘어가나. 그거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바닥까지 넘어진다. 넘어가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져서 다시 넘어져. 지금 자연으로 지금 넘어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각 스텝별로 몇 시에, 몇 도에 정도 되면 각 물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가를 14개 스텝을 나누고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각각 경우에 그때고, 그때 여기에 물에 들어온 양입니다. 그 차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 자, 요때는 여기 보면은 우리 객실에 보면은 전부 다 이게 환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조그만한 우리 손잡이 있는데, 여기에 물 들어오면 그 정도로 발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9초 만에 물이 너무 쫀색을 들어오면 여기 물 들어가 이 문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우리 에어포켓을 생각했지만 결국 에어포켓은 여기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여기 한 60%가 C덱이 다 들어오죠. 이때부터 물이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아까 그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들은 너무 시간이 걸려서 캡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70도, 90도 들어갈 때 실제로 물이 들어가고 아무리 움직이는 거를 여기에 전부 다 우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00도에서 150도 이렇게 넘어가죠. 열어보면 이 안에 지금 물이 들어가고 화물이 막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좀 넘어가고, 요는 이 덱에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고, 가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 처음에 전복되었을 때, 지금 물이 들어올 때, 그때 지금, 그, 공기는 요 노란 부분입니다. 요게 D덱하고 이 덱에 물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1시쯤 됐을 때, 요 부분이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쯤 되고, 그 다음에 18일 날, 완전히 이제 침몰이 시작할 때는 남은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포켓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는데, 조그마한 배 같으면 사람이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요거는 C덱, D덱은 전부 다 한 4, 5m 되는 큰 빌딩입니다.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안타깝게 뭐 많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배에서는, 특히 로로선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물을 넣으니까 그래서 물을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C덱입니다. 지금 요 자르려고 하는 C덱입니다. C덱이 지금 이렇게 되고, 이게 위에 천장입니다. 요 위에 붙어 있는 거. 지금 요 떨어지고,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령은 동영상이 좀 시간 걸리더라도 조금만 보죠. 요 부분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고, 잘 모른다지만, 뭐 저도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으니까 아마 화물들은 요거는 지금 트윈덱입니다. 빡빡하게 자기 2층으로 2.5층으로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넘어가면 너무 좀 느리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뒤집어지고 그것도 같이 뒤집어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뒤집어지면 약 108 정도 뒤집으면 이게 이제 천장으로 떨어지겠죠. 이게 지금 천장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떨어져서 요 천장 위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천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화물이 이제 여기 천장으로 지금 B덱 위에 있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울어지고요. 시간이 한 3분만 더 할게요. 네. 그래도 보는 게 좋지.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지는데, 아이고, 너무 속도가 내리네. 자, 이렇게 지금 서집니다. 아이고, 너무 늦다. 아, 이렇게 서고, 다시 좌연으로 넘어지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는, 뻘도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이제 슬로벤입니다. 슬로벤이 얹혀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트윈덱에는 여기 1.2m 전부 다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트윈덱은.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이제 우리 C덱이고, 여기 우리 D덱인데, D덱은 좀 이렇게 보죠. D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집어지고 할 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E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저 해수버스 인양할 때는 선수덱 올릴 때, 우리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그 TK 그 보고서라든지, TK 보고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뭐 손으로 계산하지만, 우리 요 시뮬레이션은 전부 다 이렇게 실제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찢어질 때, 여기 찢어지기 전에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인양력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선 밑으로 올리는 거고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선 올릴 때는 요 정도 아주 큽니다. 두 개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처음에 올릴 때, 크레인 올릴 때는 이렇게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선수 부분 요까지 있고요. 이번에는 요 부분 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전부 균일한 힘을 준다는데 균일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균일하게 수평하게 되면 여기는 모든 인장력이 다 달라집니다. 여기 들어 올리는 거고요. 인장력이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여기 선수 부분이고요. 여기 선수 부분 가까운 이쪽 부분이 가장 큰 인장력이 여기입니다. 이게 수평하게 갖게 돼버리면 안 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잭인 바지로 지금 끌어올리는 경우를 우리가 다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건 별로 없고요. 요거는 그때 수평으로 만든, 요거는 전부 다, 그, 체인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잡아대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것보다 사실은 그 계산하기가 더 힘듭니다.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가 이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요것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경우로 보이고요. 원래 크레인 할 때는 여기도 줄을 잡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되고, 아마 이런 정도로. 선미는 한 200톤 정도, 두 개 나니까 100톤 정도, 앞에 선수 쪽으로 이 정도로 가면은 한 400톤 되니까 한 200톤씩 정도. 이렇게 지금 인양력이 이렇게 걸릴 거로 지금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들이 상해 셀비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실제로 프로그램 돌리고 하면 알겠지만 지금 손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자, 여기 지금 자르는 겁니다. 손으로 지금 계산하는 엑셀 파일로. 요거로 가지고 지금 보면 요거는 지금 이 B덱이 여기입니다. B덱이 여기고 C덱인데 요 1m를 자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화물들이 요렇게 자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 케이블 선을 체인을
걸어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을 잡아서 넘어지거나 뭐 하지 않도록 막 잡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장면들이니까 만일 이쪽을 열어서 지금 열어서 이쪽으로 객실 파트를 좀 드러내면은 가물들이 이렇게 무너지겠죠. 근데 이게 빨리 없애버리면 빨리 무너질 거고 천천히 하면 좀 그렇겠죠. 저거는 한 5cm/s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이렇게 무너질 거로 보입니다. 저 앞에서 보고 위에서 올리고 앞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객실이 나가면 기존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이건 앞뒤로 지금 보여드렸는데, 자, 이것이 실제로 여기 깨지고 닳고 하는 거는 지금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는 방법에 따라서 좀 하겠지만, 자, 어떤 기존에 오른쪽에 있는 객실 쪽 위에 비대개는 약간의 어떤 데미지는 있을 거로 생각되지만 정확하게 제가 추정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제 만일에 이런 식으로 자른다고 하면 아마 이런 어떤 스토리를 한다면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다면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 C덱에서 올라가는 요 큰 구멍이 1.4m짜리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르든지, 안 그러면 그 D덱은 램프를 해가지고 드러내는 것도 사실 자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자르려고 지금 레슨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르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힘들어서 자르는 거 어떻게 잘라 드러내지? 굉장히 곤욕스러운데 한번 뭐 누구든지 한번 여기서 제안할 때 아까 C덱에 굉장히 큰 오프닝인데 아직도 아무도 우리나라에 이 C덱에 큰 이 오프닝이 있다는 걸 아무도 지금 언론도 그렇고 아무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특조위 때 발표를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요거를 가지고 좀 한번 해수부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자르지 말고 여기 큰 구멍이 있으니까 그거 잘라가 아무 뭐 문제 없으니까 한번 잘라서 뱀프하고 드러내면 다 되니까 하지 말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고 사실 그 발제를 빨리 서둘렀던 이유는 많은 기자님들의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서둘렀는데요. 멘트도 다 생략하고 했습니다. 이상 특별하게 질문 있으면 계속 질문을 받아서 궁금한 사항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예. 장원희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선체 조사니까 출범하기 전에 해수부가 그 인양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인양을 서둘렀다는 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했는데 근데 발제문 결론편에서는 정부 주도로 조사하는데 부담스러워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조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두 가지 가정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 변호사님 말씀은 해수부가 인양을 서두른 이유가 일단은 조사에 출범 전에 그 어떤 인양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그다음에 조사위가 출범을 하더라도 그 조사위의 어떤 활동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런 거를 배경에 두고 결국에 해수부가 인양 시점을 결정했다고 보는 건지. 모든 게 때가 맞아야 하겠죠. 때가 맞아야 하는데 어쨌든 해수부 입장에서는 조사한 결과를,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가 필원을 한 겁니다. 근데 필원을 하지만은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또 제대로 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결사적으로 이제 세월호는 인양해야 되는 거죠. 빨리.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인양은 빨리 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책임에 대해서는 결국 선체조사위원회가 질 겁니다. 앞으로 선체조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제대로 조사할 여건이 지금 안 되니까 중간 단계로 해수부와 이 선체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사이에서 좀 협조해가지고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꼭 뭐 아까 다 맞아야 된다라는 것은 빨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그 때가 안 맞고 하면은 여건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쨌든 해수부 입장에서는 빨리 인양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꼭 이게 뭐 안 하고 있다 했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요번에 안 되면 또 뭐 4월 달에 했을 거고 소조기에. 그건 뭐 제가 지리짐작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꼭 아닙니다만은
뭐 당연히 그럴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질문. 혹시 언론사 밝히시고 전환 밝히시고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인데요. 그 교수님한테 이상갑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 시댁에 있는 그 큰 구멍을 이용해서 그걸 절단하면 거기 그쪽을 절단하면 그래도 비교적 어떤 훼손이 적게 할 수 쉽게 있다 나들을 이런 쓸수 얘기 있죠. 그런 시뮬레이션 이미 구멍이 결과라는 크니까.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주십시오. 저 질문 네, 예. 네,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조한준인데요. 공기령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선체를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만 좀 언급을 해주시고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은 생각하는데 그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앞으로 육상 거치 전후를 해서 세울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세우려고 했으면은 언제 세우는 게 더 정확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인양이라는 개념이 상하이 살베이지하고 해수부하고 계약할 때 이렇게 눕혀서 인양하는 게 인양인지 원래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마 이게 최초에는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선체를 세워서 거치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미리 한번 봐야 되고 왜 그게 중간에 바뀌었는지 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 중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바다에서 수중에서 해상에서 세우면 부력을 받고 있으니까 작은 하중을 이용해 가지고 선체 손상 없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잠수식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더 당겨가지고 부력을 이용해서 세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근데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세운다면 그 부분은 아마 상하이 살베이지 아마 그 책임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살베이지는 빨리 육상에 올려주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걸 아마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육상에 올려놓고 나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책임인데 이제 육상에 올라오고 난 이유는 이 하중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면 이걸 세우는 과정에 물론 크레인을 가지고 세우겠지만 지금 선체가 3년 이상 물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우는 과정에 이제 많은 훼손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텐데 그 훼손의 정도를 아까 우리 이상학 교수님 그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해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세우는 게 더 이득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체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조사가 가능하고 진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좀 그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성급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책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에 올라오기 전에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하이 살베이지 책임인 것 같고 올라오고 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이라 어느 쪽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에 답변 조금 제가 공개 붙이면 육상에 올라갈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댐프하고 C댐 같은 데서 드러내고 난 다음에 너무 때리면 아주 그렇게 큰 손상은 없이 그것도 잘 돼야 네. 예, 또 다른 아까 기자님 손 들으셨는데. 네. 서울경제신 오영탁 기자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면 수습과 함께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쪽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지 좀 설명 상세하게. 누구한테? 우리 지금 조사위원회가 발족이 안 됐어요. 누군가 책임을 지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방법.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해수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하고 우리 안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미수습자를 먼저 수습하고 다음은 이제 선체 그 사고 원인 조사인데 사고 원인 조사는 크게 이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적 요인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 외부 충격설, 뭐 잠수함이나 다른 기타 다른 걸로 앵카를 통해서 쳤다는 설도 있고, 그 외부 충격설은 반드시 외판에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외판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고 원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내부적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 요인은 아까 우리 이상학 교수님 시뮬레이션 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조사위에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재판 받을 때 첫 번째는 조타 미숙을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이제 과적과 평행수 부족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그걸로 인한 보건성 상실, 그 다음에 이제 하물 고박 부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이상학 교수님 발표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험을 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하물의 무게가 얼마인가 하는 부분하고 하물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저분은 이제 CCTV를 통해 가지고 온갖 머리를 다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준 거고 실제 선체에 들어가면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확인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고를 역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기존에 스페이스 얘기했던 이제 공백하고 화물분 이렇게 분리한다고 했던 이제 절단한다고 했던 안을 이제 그렇게 실제로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정도 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타기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사체 결함을 얘기했었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걸 조사하는 것과 그리고 화물의 위치와 양 이걸 조사해서 보건성 이런 부분 보는 것들이 그게 그러니까 양립 가능한 것인지 즉 그러니까 절단을 하면 그런 식의 어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혹은 일부 절단을 해도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학 교수님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르는 순간 하물 배치라든지 이게 확 쏟아져 버리니까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소레노이드 밸브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조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중요한 부분 아까 하물의 중량과 배치인데 이걸 자르는 순간 그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제 사실 확인이 우리가 CCTV 통해서 확인한 사실과 실제 적재된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 조타기 이상 같은 거는 뭐 전기장치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거는 그 이제 부분도 절단하면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절단이 안 됩니다. 이 지금 상부 구조물만 절단하겠다 하니까 그 조타기는 그 상갑판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의 양과 위치를 확인하는 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장 큰 부분입니다. 다른 또 뭐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 내 시설 같은 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세월호에 남아 있는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부분입니다. 요즘 김영선 의원님 좋다 이거 절단이 안 된다는 게 조타기가 절단이 안 된다는 게 외형으로 보이는 조타기는 당연히 절단이 안 되지만 조타기에서 이 선체를 이어지는 배선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절단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조타기라고 하는 것은 저 내비게이션 브릿지 선교에 있는 조타 장치하고 그걸 타에 동력을 전달하는 조타 기계실이 선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타 기계실은 이 상갑판 밑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상처는 안 받는데 그걸 연결하는 선들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정보 상실이라든지 증거 자료 수집이 좀 어려워지겠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그 선체 절단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해수부가 내놓고 있는 안 자체가 좀 실물을 보지 않고 그냥 개념적인 그 안으로만 해서 그 내놓은 것 같고요. 그 지금 세월호 선체에 대한 3D 그 실제 실측한 3D 모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SP1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거든요. 근데 예, 왼쪽 그 좌측편 그 부분에 뭐 은하하고 다윤이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데 그 부분은 뭐 해체 수준의 그 저기가 된다면 그 부분 해야죠. 은하 다윤이가 거기 있을 것 같으면 해체 수준으로 뜯어내서라도 찾아야죠.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근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그 조사할 수 있으면 거기를 굳이 자를 필요가 없는 건데 무조건 자른다고 하니까 문제는 거죠. 개념적으로 좀 틀린 거예요.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실물을 보고 이 부분은 도저히 이거는 안 되면 이걸
잘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서라도 조사를 해야지. 그 안에 그 미수자를 수습해야지. 근데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자르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고요.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조금 결단은 전제로 하고 해수부가 이야기한 그 기간이 있잖아요. 몇 개월 이렇게 해서 그 정도 기간이면은 미수자 수습과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측하시기에는 그러니까 결단하지 않아도 비슷한 기간 안에 두 가지를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약간의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건 불편하실 수 있어서 그건 일단은 그 세월호를 왜 인양하는가와 그 목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의 최초에 이 전체 기간을 6개월을 상정을 했고 지금 그 용역업체가 제안한 바로는 약 2개월가량은 안에 수습을 하겠다 그러는데 실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현상을 봐야 되고요. 그냥 뭐 거치된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시간 싸움으로 갈 문제면은 이거는 미수자의 어떤 수습이든 진상 규명이든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행정 편의적인 거다. 만약에 실제 꺼냈을 때 그보다 기간이 더 필요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인 거지 목적에 부합한 거지 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맞추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진상규명이라든가 또는 미수자 수습을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예전에 특조위가 있을 때도 그 해수부가 인양과 관련해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특조위가 이제 참여용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사위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뭐 조사나 뭐 이런 작업을 이제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때문에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장관이 변호사님 좀. 딴짓 하는데. 해수부가 지금 막을 때 낙거나 이거 통제할 수 있는 뭐. 과연 이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권한 아까 제가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 권한이 어디 있느냐 역할 분배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미수자 수습 같아도 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자 수습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선체조사위원회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지 안 그러면은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수부 수습하는 것에 대해 미수자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점검만 하는 건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된 게 아닌가. 또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 그냥 지도 점검이면 지도 점검이 과연 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체만 조사하라고 했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선체조사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립 준비단이 빨리 되면은 합의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누구 권한이다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미수자 수습에 대해서도 선체조사위원회가 만약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획 다시 짜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표 의원님께서 아마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 야당 추천 의원님들과 또 가족 추천 의원님들 그 사이에 그 해수부와 그 지금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그 TF에서 상의하신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약간 표 의원님께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니까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세월호 특조위와 선체조사위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해수부가 소극적 내전 방해를 했다고 우리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7시간이었고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였다고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상황이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해소가 되었고 해수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선체조사에 그러한 그 소극적 내지 방해 행위를 해야 할 어떤 필요가 있을까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다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숨길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외피상으로 일단 들어 올려질 경우 많은 부분 해소가 될 테고 화물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면 정말 뭐 방사능 폐기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 역시 감추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고의적으로 그 선체조사위 활동을 과거 특조위 시절처럼
그렇게 소극적 내지 방해로 나올 일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그런 좀 희망적인 그 기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여당이 없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입장은 비슷할지 몰라도 자유한국당이 과거 새누리당과 같은 지켜내야 할 그런 그 실력이 크질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혹이라도 그 좀 전에 장완익 변호사님 주신 말씀처럼 워낙 급조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그 구체적인 부분들이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수행하는 역할과 선체조사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 사이에는 많은 좀 합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율할 숙제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좀 그 선체조사의 출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실제 조사의 출범이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뭐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도 해서 지금 바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동구차도와 해상으로 가서 인양부터 이동, 목포 신항까지 들어가는 과정까지 가급적이면 지도 감독이라는, 지도 점검이라는 그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특별한 질문 없으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오늘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네, 마지막으로 좀 제가 사회자로서 정리하는 할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에 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과연 우리는 왜 세월호를 인양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토론회 발제자분들은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 내용은 미수자 수습이라는 가치, 그리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가치, 그리고 안전사의 건설이라는 상징물로서 세월호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는 가치, 이 가치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적인 지향점은 이 세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그 지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설립 준비단의 형식으로서 실질적인 세월호 선체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우리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충분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세 가지 가치가 잘 조화롭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회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